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리트어르 브레그만의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아수라장이 된 YTN 주주총회와 조선일보 미투 후속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김용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스스로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카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내놓았던 성추행 관련 보도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이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제 입장은 한 문장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옆에 서서 같이 돌을 맞겠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같이 돌을 맞겠습니다. 돌이 존재하고 그 존재가 걸어간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게 서양인들의 틀린 생각이에요. 그 서양 철학의 아주 오류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개똥 같은 것을 성서에서 읽으려고 그러는 놈들이 다 미친놈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아시겠습니까? 대초에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예수는 갈릴레아 지평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특징이 뭐예요? 민중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존재는 반드시 그 시대의 민중들 속에 둘러싸여서 그 민중들과 더불어 민중이 만든 사건 속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수쟁이들은 전부 예수라는 어떠한 실체를 찾으려고 그래. 예수라는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실체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있다면 그 예수 사건은 오늘 여기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갈릴레아 구태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서를 빌어서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사건들,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민중신학, 우리 신학의 과제다 그거죠. 일요일에 있을 벙커원교회 도올 김용옥 선생의 설교는 지난주 미처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민중신학의 디테일과 그 핵심적 구조를 다시 펼쳐낼 것입니다. 운동권 신학으로도 불렸던 민중신학은 20세기 한국의 민중 토양이 만들어낸 자생적인 그리고 가장 창조적인 위대한 신학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도올 선생은 이 신학사유가 동방사상, 특히 노장, 불교, 유교 사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은 동방 철학의 진수를 펼치면서 민중신학을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들도록 강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중신학과 동방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돌아오는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공개방송도 잊지 않으셨죠. 사법부 적폐 청산 그리고 개헌의 방향성에 대한 대담을 나눕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와 국가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시민강연회, 저 김용민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최강욱 변호사,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조석재 본부장이 함께합니다. 4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입니다. 당분간 김용민 브리핑은 일부 코너를 쉬고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광장.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이름의 사이트까지 만들어 반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 받을 때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신문에 최순실이 그날 관제에 왔었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방문한 외부인은 간호장교와 머리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네, 네. 그 얘기는 국정농단 관련 탄핵 심판 과정에도 숨겼다 이 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증인들이 여러 번 나와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받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 그날에 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죠. 네. 그리고 무려 10차례, 11차례 계속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대통령이 어디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실시간 이루어진 보고를 토대로 적절한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상 실시간 보고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수사 결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청와대 부속실 쪽으로 메일이 가면은
그것을 오전에 한번 모아서 출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주고 오후에도 한번 몰아서 출력을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는 방식으로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테이블에 올려줬지 그걸 받아서 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17명이었는데요.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른바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됐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과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선일보 사장과 스포츠조선 사장을 거명했다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종걸 의원은 종합적인 권력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이게 상당히 파장이 일었던 이유가 언론사를 언급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대 언론에 이제 사주가 적용됐던 거고. 네. 사실은 그것으로 간단히 했지만 그때 범용되고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론사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또 재벌에 가까운 아주 저명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까지 다 거론하지는 못한 게 이제 시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인데요. 현재 조사 안 된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조사되면서 네네. 경찰, 검찰이 조사를 할 의지가 없이 혐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언론상에 거론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예. 풍문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의 단서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사를 안 한 이후에서부터 이제 조사를 한다면 네. 그때 검찰 작용이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경찰이 왜 수사를 못했는가라는 걸 시작하면서 예. 어떤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 대정부질에서 실명을 언급을 하신 게 조선일보 관련 실명을 언급을 하셨던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그 당시에 국회 대정부질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외압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 아니었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외압의 주체가, 그러니까 당시 유력 인사들이 갖고 있는 속칭 백그라운드, 그냥 단순히 이걸로 파악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정치 권력의 힘까지 작동이 됐다고 보셨던 겁니까? 그런 종합적인 힘이 작용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현재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 작용에 네. 왜곡시킬 수 있는 배경적 힘이 예.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예. 어떤 사람은 조사하고 거기에 죽은 장자연 씨는 말이 없고 네. 쓰여진 글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풍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예. 네. 당연히 의심을 품어봤어야 될 내용을 회피하고 네. 어떤 힘에 의해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긴급히 성사됐다고 하지요. 중국 전문가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격으로 기분이 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우수근 교수와 진행자 양지열 변호사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각각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남북회담에 대해서 이번 북중회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중국도 줄곧 제창해왔던 것이고
이번 북중회담 또한 군사 행동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영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회담은 그 남북 회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이에 비해서 북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인데요. 그 중국의 반격으로 기분이 상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자칫 한반도의 대화 국면에 회방을 놓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한 북한은 그것을 계기로 북중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부르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미국 측하고도 손을 좀 잡고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손을 조금 더 양쪽에 걸쳐놔서 어떻게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손해를 좀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줄타기 외교를 했다, 일종의? 맞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을 했고 그 반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 구애한 이 모습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자신에 대한 구애를 절실히 벌이고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은 양손에 꽃놀이패를 쥐고 미소 짓는 그런 형국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어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 전담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과 고소인들의 고소장에 쓰인 죄명이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 그리고 두 번째 피의자로 알려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은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혐의가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죄명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범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쓰인 피감독자 간음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즉 김지은 씨 측이 낸 고소장에 쓰인 죄명과 같은 범죄인 것이죠. 또한 안희정 전 지사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한 언론사의 착각에 따른 잘못된 정보다 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형법에 쓰인 위계는 거짓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지위나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위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동음이의어입니다. 하지만 JTBC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할 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동안 다른 언론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사죄를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외부에 있어서 오늘 경제뉴스를 방송 원고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소식도 있어서 이걸 다뤄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리고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내일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정 때문에 옛날에 준비했던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했던 월요경제학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주중에는 그날 뉴스를 좀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접한 경제적 사상가들 중에 제일 진취적이고 제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네덜란드의 젊은 사상가 루이터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내비친 빈곤의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북콘서트 방송 때문에 월요경제학을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목요일에 듣는 월요경제학쯤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선 사람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브레흐만은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경제적인 지배구조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난 경제학적 견해를 보여줘요. 우리나라에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개월로 번역이 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이 이 책 하나만 가지고 특집 기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기도 해요. 또 작년에 브레흐만이 테드 강연 10에서 15분 정도 짧은 온라인 동영상 강연이죠.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이 강연은 2017년 테드 강연 톱10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내보냈던 테드팀이 브레흐만에 대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전도 유망한 젊은 지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젊으냐? 진짜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198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나이가 30입니다. 네덜란드가 정말로 대단한 젊은 지성을 보유한 거죠. 예. 이 젊은 천재가 앞으로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브레흐만의 사상의 출발은 묘하게도요.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마가렛 대처의 한마디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렛 대처가 가난은 개인적인 약점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들이 가난한 건 자기들이 멍청해서야 라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 사람들 가난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는 게 브레흐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도와주자고 말해도 그 말은 결국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자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브레흐만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대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이라는 걸 제3자 입장에서 봐요. 혹은 전지자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멸시를 하건 동정을 하건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빈곤은 곧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차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흐만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브레흐만이 인용하는 대목이 제가 과거에 그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샌딜 몰레이너선 교수하고요. 프린스턴 대학교 엘다 샤퍼라는 두 사람의 공동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연구를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연구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가난할수록 IQ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IQ가 떨어져서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IQ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1년에 딱 한 번 돈을 법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한 시기에만 그걸 팔아서 약간 목돈을 만지죠. 요때 농부들이 돈이 좀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근데 그 돈으로 1년을 버텨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듬해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멀레이너선하고 샤퍼가 뭘 연구를 했냐면 수확을 앞둔 한 달 전, 그러니까 제일 돈이 없을 때요. 그리고 수확을 마친 한 달 뒤, 제일 돈이 많을 때 농부들의 IQ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수확 한 달 전,
제일 빈곤했을 때 농부들의 IQ는 수학 한 달 뒤 가장 풍요로웠을 때의 IQ보다 10%나 IQ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IQ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난할수록 이 사람의 뇌라는 게요. 먹고 살아야 돼. 내일은 뭘 먹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지? 요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죠. IQ에서 제일 필요한 수리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브레이만이 이 연구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공동 연구자였던 샤퍼를 초청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샤퍼한테 물어봐요. 교육 방식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이랬더니 샤퍼의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을 바꾸면 안 바꾸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만 바꾸는 건 내 생각엔 사람들한테 수영하는 방법만 딸랑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져버리는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수영하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망망대해에 던지면 그래도 사람은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조금 늦게 죽을 뿐이죠. 그래서 교육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곤 극복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 진짜 개떡같은 짓이라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백날 심리 치료하고 상담해 봐야 잠시 잠깐 마음의 위안은 얻겠지만 그건 자신감이 넘친 상태에서 망망대해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도요. 결국 이건 자신감 있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브레흐만의 말은 이거예요. 빈곤 자체를 건드려야지. 왜 교육이나 심리나 이런 주변 문제를 건드리고 자빠져 있냐는 겁니다. 이런 건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려는 겁니다. 브레흐만의 비유대로라면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있는데 메모리를 늘려야지. 왜 소프트웨어만 만지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병을 치료하는 거고 뭐가 메모리를 고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만이 소개하는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도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뜻밖에도요. 1974년에서 1979년 5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일정 소득 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여서 아주 정통적 의미의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취지는 어쨌든 이 도시에 사는 주민이면 무조건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는 겁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요. 어떤 사람도 소득을 보장받아요. 이걸 민컴, 영어로 미니멈 인컴의 약자인데 최저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민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캐나다의 그 민주당 정부 집권 시절에 도핀이라는 도시를 상대로 5년이나 길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때 웃긴 게요. 이 실험이 그냥 묻혀버려요. 1979년에 보수당 정부가 집권을 하는데 보수당이 집권하자마자 야, 왜 이따위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어? 하고 실험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5년 동안의 실험 통계가 무려 2,000개 박스에 담겨질 정도로 방대한 통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수당 정부가 2,000개 박스에 담긴 통계를 요즘 우리 한국 비유로 하면 영법빌딩 지하 같은 데다 그냥 버려가지고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통계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 같은 걸 논쟁할 때 별의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볼 게 없는 겁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한 도시를 상대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통계가 이 2,000개 박스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통계였죠. 그런데 이 중요한 통계가 영법 빌딩 지하 같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민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 보고서도 발간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5년 뒤에요. 에블린 포르제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 2,000개 박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에블린 포르제는 그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는데요. 이 보고서를 입수한 다음에 2,000박스의 어마무시한 통계로 5만 분석을 다 돌려봐요. 그리고 이 엄청난 분석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어떤 각도로 들여다봐도요. 이 민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우선 도핀이라는 도시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 5년 동안 훨씬 똑똑해졌어요. IQ 수치가 확 높아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 입원율이 8.5%나 감소했습니다. 가정폭력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정신병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냐.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민컴 프로젝트 결과 천만에요. 2000박스를 분석해 보니까 기본소득이 제공이 돼도 사람들이 노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일을 덜 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뿐인데 왜냐? 첫째, 공부를 더 하느라. 둘째, 아이를 더 낳느라. 딱 이 두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빈곤을 해소하면 지금 우리가 한참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단 두 가지 이유가 애를 더 낳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브레이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난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모두 똑똑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빈곤 문제 해결한다고 방법을 찾아보자, 연구해보자 이런 헛소리 할 시간에 그냥 돈을 주고 빈곤을 해결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만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독서를 날립니다. 요걸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인 우리는 가난에 관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척하는 걸 제발 멈춰야 된다. 얼굴도 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줄까, 교육을 고칠까 이런 동정적 시선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온정주의적 관료들과 학자들도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럴 바에는 그냥 그 관료들과 학자들이 받는 월급을 빈민들에게 나눠줘 버려라.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무상급식 가지고 오세훈하고 막 논쟁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아니, 초등학생 애들 밥 좀 먹이자는데 무슨 경제학 교수님들 등장해서 토론하고 관료님들 등장해서 토론하고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토론하고 경제학자들이 막 연구 페이퍼 내고 몇 개월 동안 수치 돌리고 별 지랄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심정이 야, 그거 연구하고 토론할 시간에 그 돈으로 밥 좀 먹이자. 그 쓸데없는 연구하는 사람들 월급 주지 말고 그걸로 우리 애들 밥 먹이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브레이만도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관료들, 학자들, 정치인들 야, 그 사람들 월급 주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줘.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건강해지고 알아서 똑똑해지고 알아서 출산 문제도 다 해결하고 한다고 이 멍청한 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또 이런 거 연구 돌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효율적인 세상이냐? 아닙니다. 빈곤을 직접 해결하는 게 낭비냐? 아니에요. 이건 매우 상식적으로 훨씬 더 우리의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십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요.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명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명제에 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 인생 에너지 한 80%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돼. 여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빈곤 자체를 없애버린다면요. 먹고 살 걱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류의 에너지 중에 먹고 살아야 돼에 사용되는 80%의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만은 그걸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죠. 저도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기본소득을 지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브레이만의 통찰의 핵심은 우리 돌려 말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 그 자체다라고 솔직히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이건 토지공개념이건 뭐건 하여튼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빈곤을 없애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브레이만이 테드 강연에서 남긴 마지막 연설 대목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브레이만의 이런 주장을 공상적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런 공격에 대한 브레이만의 대답이 이겁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악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꿈이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의 꿈은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미래는 내 직업의 가치가
내 월급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가 전파하는 행복의 양과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의 양으로 결정되는 미래입니다. 내가 말하는 미래는 교육의 목적이 쓸모없는 직업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되는 미래입니다. 내가 말하는 미래는 풍요롭게 사는 삶이 특권인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세상입니다. 빈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구 결과도 있고 증거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봉인돼 왔던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토지공 개념을 청와대가 헌법에 넣는 개정안으로 제시를 했죠. 저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논쟁을 소화할 정도까지 왔다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브레이만이 전한 저 이야기, 빈곤을 직접 해결하자, 이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핵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곤을 없앱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날이 곧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교경제학 비슷하게 네덜란드의 젊은 사상가 리터르 브레이만의 놀라운 통찰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살펴봤습니다. 예. 자, 이완벽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뭐? 달밤 체조?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이 나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이거 빨갱이 영화네. 네이버하고 비밀 폐쇄시켜. 상영 못하게.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내며 공기가 다소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낮에는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0도, 대구 9도를 나타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20도, 전주 18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날씨도 좋아진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 휑하니 뭔가 허전하고 그러네요. 이럴 때 손에 잡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숲. 네. 신영복 선생의 책은 오래전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영복 선생의 책을 많이 좋아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더불어 숲은 저자 신영복 선생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쓴 엽서의 모음집 형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고요. 잉카 제국 수도 쿠스코에서는 문명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자연의 문제, 생태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파리에서는 예술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또는 우리가 여행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아주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 교수님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자가 돌아다닌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장소에서 어떤 지점에 주목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아우슈비츠에 들렀을 때 감회를 쓴 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단죄 없는 용서와 책임 없는 사죄는 은폐의 합의입니다. 라는 제목에 실려 있는데요. 예.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를 들러보면서 역사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으면은 그리고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서로만 대하다 보면은 그것은 은폐나 다름없다. 그리고 은폐를 합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총리가 154년 전에 인디언 학살한 것을 사죄했다고 하는데 그걸 떠올리시면은 이 역사에 저지른 죄악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에 나온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오지에 있는 아우슈비츠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너무 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아우슈비츠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단죄 없는 용서와 책임 없는 사죄는 은폐의 합의입니다. 책임짐으로써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청산입니다. 이렇게 아우슈비츠를 둘러보면서 독일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죄를 하려면은 끝없이 아우슈비츠를 환기해야 되는데 그곳을 폴란드 오지에 둘 것이 아니라 독일, 베를린 가까운 곳에 두고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들에 대해서 끝까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게 신들러 리스트에 관한 언급인데요. 우리 김 PD도 아마 영화 신들러 리스트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그 유대인들을 구한 신들러라는 사업가 얘기죠.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장사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신영보 선생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까지 겉으로 포장된 어떤 화해나 용서나 인도주의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추궁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상념을 피력하고 있는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에 주목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를린 장벽에 관한 글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새들의 비행처럼 자유로운 것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비핵화에 합의하는 수준까지 얘기한 듯하다고 말하던데 정말 4월과 5월에 한반도에 엄청난 경랑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향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한 번쯤은 이 베를린을 참조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보 선생이 이 글에서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쓴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들로서는 앞으로 준비하고 겪어야 할 통일 과정의 여러 과제를 독일의 경험에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은 독일을 모델로 삼을 수 없다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한국이 독일 통일을 모델로 삼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통일 의지를 듭니다. 독일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독일인들의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일을 독립의 의미로 읽고 있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 노력은 독일 민족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는 전통적 의지의 연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분단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 또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남한만으로도 얼마든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독일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신영보 선생은 여러 가지 감회에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이 오랫동안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고도 동서독이 교류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한반도의 경랑의 국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남북한이 화해 국면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향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조금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로서는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는 활성과 약진은 부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물론 이산과 증오를 청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막대한 분단 비용을 청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믿는 허상을 깨뜨리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소모를 청산하는 것이야면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20세기의 모순을 창조적인 다양성으로 지향하는 어떤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범은 21세기의 문명사적 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남북 간의 화해 국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의 문명사적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정신적, 물질적 이 소모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봤던 이 과거에 대한 성찰의 문제와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봤던 남북 통일의 미래, 상이 더불어서 저의 눈을 끈 대목이었습니다. 아이고, 먼 미래를 바라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1세기를 앞두고 나온 책인데요. 2000년대에 나온 책인데 요즘은 새로 책이 발행됐습니다. 1998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지속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에 속하죠. 그게 아마 신영보 선생의 해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장소가 가진 고유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요. 그게 우리의 현재 삶 그리고 미래의 이 관계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스테디셀러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참조할 지점들이 많은 아주 귀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코너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 맞히신 분들을 선정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우암 골드빌님, 대통령 개헌안에 딴중만 거는 야당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JH1024님, 6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이 사라지는 시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정민주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와 지시가 모두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의 공동성명을 보내드립니다.
검찰 수사는 구조하지 않으려 했던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청와대가 구조를 방기한 사실의 아주 작은 부분을 밝힌 최초의 수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고재판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번 수사 결과로 재검토돼야 한다. 박근혜는 근무 태만 정도가 아니라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직을 아예 수행하지 않고 구조를 방기한 것이다. 작년 헌재 판결에서 세월호가 인용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4년 가까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때에 청와대 구조방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조사 방해와 조작, 은폐에만 집중돼 왔다. 이제 수사는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침몰, 구조방기 원인 규명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출범을 앞둔 2기 특조위와 조사수사의 공조체계를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격적인 수사 공조로 이번 수사에서도 다 밝히지 못한 이유,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네, 2부도 올라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